여기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자신의 딸을 위해 만든 요리를 딸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딸 클레르는 먹다가 토하기 일쑤입니다. 클레르,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제대로 먹어야 건강하지.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 오늘도 아이 밥 먹이길 포기하는 프랑스 유명 레스토랑 셰프. 그런데 며칠 뒤 어찌된 일인지 딸 클레르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 아빠 몰래 음식들을 몽땅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수아 벨몽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르 클래식을 운영하는 미슐랭 3스타 셰프죠. 수많은 명사들이 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예약을 서두르고 세계 각국의 미식가들이 찬사를 보내는 일상이 저에겐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찬사도, 그 어떤 평가도 제 딸 클레르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주진 못했어요. 제 유일한 딸 클레르는 7살인데 심각한 위장병과 알레르기로 1년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큰 고통이었죠. 오늘도 클레르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저의 시그니처 요리, 푸아그라를 곁들인 소고기 스테이크와 트러플 리조또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급 요리입니다. 그러나 클레르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 느끼해. 입안이 기름지는 느낌이야. 싫어. 클레르는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도 감탄하는 내 요리를 내 딸은 입에 대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파리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약을 한번 써보세요. 하지만 그 비싼 약들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죠. 어제는 클레르가 학교에서 체력 부족으로 실신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 나는 요리사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 오랜 숙적인 로랑이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 평론가죠. 로랑은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벨몽, 자신의 딸 하나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셰프가 어떻게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하겠나? 로랑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이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로랑의 혹평이 한 잡지에 실렸습니다. 벨몽의 요리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나 생명이 없다. 그의 딸이 그의 요리를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셰프로서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클레르의 건강이었습니다. 모든 명성, 모든 별점, 모든 찬사도 내 딸의 건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저는 그저 절망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로랑의 혹평 이후 레스토랑의 예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클레르의 건강뿐이었죠. 오늘도 클레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또다시 새로운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이전 약들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클레르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힘없이 제 손을 잡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클레르가 발걸음을 멈추었죠. 우리 레스토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가게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알 수 없는 나라의 언어가 써 있었어요. 클레르가 고개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도 함께 맡아보니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묘하게 구수한 향기가 났죠.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며 중년의 아시아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한 입 먹어볼래? 그녀는 클레르에게 하얀색의 길쭉한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클레르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다정한 표정에 안심했는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오랜만에 클레르의 얼굴에 번지는 생기였죠. 딸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제가 정성껏 만든 최고급 요리도 거부하던 클레르가 처음 보는 이 음식을 먹는다니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 딸에게 뭘 먹인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성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가래떡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입니다. 쌀로만 만들어서 소화에도 좋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쌀로 만든 디저트라니 제게는 이상한 개념이었죠. 프랑스의 세련된 디저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저 정체 모를 동양의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어이없게 쳐다보는 저에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셰프님, 음식은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녀는 제 직업을 알아본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먹다니 어이없는 말이었어요. 음식은 과학이고 기술이며 예술이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클레르의 손을 잡아 끌며 자리를 떠났지만 클레르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죠. 집에 도착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무언가를 먹은 후 배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던 클레르가 오늘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아까 먹었던 걸 또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인 내가 만든 요리는 거부하면서 길거리의 낯선 아시아 음식에 반응을 보이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 한국인 여성, 그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가래떡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클레르가 그 한국 음식에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셰프로서의 자존심이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클레르를 위한 새로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제철 채소와 부드러운 생선살로 만든 콩소매 수프, 그리고 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파이였죠. 지금까지 만든 요리 중 가장 정성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빠, 이건 먹고 싶지 않아. 클레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요리사가 아닌 그저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최고의 요리조차 내 딸의 식욕을 돋울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주방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클레르가 유모와 함께 그 한국 음식점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어요. 클레르가 매일 저녁 그 한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한국 음식명을 알려주며 유모는 말했습니다. 딸은 가래떡을 시작으로 약과 잡곡밥에 된장국, 불고기, 심지어 매운 김치까지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클레르가 그 음식들을 먹은 후에도 전혀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살도 찌고 건강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말에 따르면 클레르는 그릇을 깨끗이 비울 정도로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까다로운 식성으로 몇 숟가락 뜨는 것도 힘들어하던 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설마 그 한국 음식? 제 입에서 절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니 이건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제게는 일종의 모욕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뭐라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정민의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정민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음식이 내 딸에게 왜 맞는 거죠? 저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약간의 질투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식이 몸을 살린다니, 그건 어떤 의미일까? 내 딸에게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음식에 대한 또 다른 철학적인 접근일 뿐일까? 이 한국인 요리사는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정민과의 대화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제가 한국 음식이라는 낯선 요리에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마 제 머릿속에는 수백 년의 프랑스 요리 역사와 명성이 각인되어 있었나 봅니다. 한국 음식이 기적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냥 애 입맛에 맞았을 뿐이야. 저는 주방에서 혼자 스스로에게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클레르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볼이 점차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지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참여할 만큼 체력이 좋아졌다고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요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하는데 이전에는 기력이 없어 그럴 여유조차 없었죠. 이러한 변화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자라났습니다. 도대체 한국 음식이 왜 클레르에게 맞는 걸까요? 프랑스 요리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는데 내 딸에게 맞지 않다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 있는 내 요리와 정민의 한식을 놓고 직접 비교하는 공정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죠.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클레르에게 어떤 요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리지 않고 순전히 맛과 느낌만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민에게 한국 요리를 미리 주문했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클레르가 좋아할 만한 가장 부드러운 프랑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제철 채소로 만든 비크슈와즈와 부드러운 생선 수플레였죠. 맛과 향, 질감을 완벽하게 계산한 요리였습니다. 테스트 당일 정민은 주문한 한식을 포장해 저희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정민은 잡곡밥과 된장국, 부드러운 불고기를 가져왔죠. 두 요리 모두 이름을 가리고 클레르 앞에 놓였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내심 클레르가 제 요리를 선택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르는 망설임 없이 정민의 음식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클레르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밥과 불고기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제 요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이건 먹을 때 걸리는 게 없고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먹고 나면 속이 편해. 클레르가 순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저의 완벽하고 정교한 요리보다 심플한 한국 음식이 클레르의 몸에 더 잘 맞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을 닫은 후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온 프랑스 요리의 원칙과 기술, 전통, 그것들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앙드레였습니다. 한때 제 밑에서 일하다 독립한 40대의 야망 있는 셰프죠. 최근 이스타를 획득하며 파리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나 보네. 앙드레는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정민에게서 받은 한식 레시피 노트를 덮으려 했지만 앙드레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글이 적힌 종이들과 된장, 고추장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프랑수아, 너 요즘 레시피가 동났나 보구나. 동양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음식 레시피를 베끼려 하다니 너가 이러면 같은 미슐랭 식당들을 욕먹이는 거야. 앙드레의 조롱과 클레르의 건강 회복 사이에서 고민하던 저는 결국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셰프로서의 자존심이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냐. 그 답은 사실 명확했죠.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정민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정민, 저 한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지만 클레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정민은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가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부터 레스토랑 영업을 마친 후 밤늦게 정민의 가게를 찾아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당혹스러웠습니다. 한식은 제가 30년간 공부하고 완성해온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 조절부터 재료 손질 방법까지 익숙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죠. 특히 양념을 만드는 과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이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프랑스 요리도 복잡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간장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고기 양념에 배즙을 넣는 과정에서는 저도 모르게 의문을 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제 전문 분야에서는 단순함이 미덕이었기에 솔직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쉽게 만든 음식이 몸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정민은 계속해서 한식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녀에 따르면 한식의 발효 과정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몸에서 더 쉽게 소화되고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한식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배우면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도 치즈나 와인 같은 발효식품이 있지만 한식은 발효를 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민과 함께 만든 된장찌개를 클레르에게 대접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던 프랑스 셰프로서의 고집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정민은 요리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재료 하나하나가 가진 약성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늘의 항균 효과, 생강의 소화 촉진 기능, 된장의 단백질 분해 효소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약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앙드레의 조롱이 가끔 머릿속을 스치곤 했지만 클레르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그런 걱정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만남에 대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발효식품의 깊은 맛과 효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죠. 클레르의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어요. 주치의도 그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된장을 손질하다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 소스인 데미글라스 소스에 한국의 된장을 소량 추가하면 어떨까? 호기심에 실험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된장의 감칠맛이 소스의 깊이를 한층 살려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정민과 함께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실험을 시작했죠. 한국의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프랑스식 소고기 조림에 활용하고 김치를 프렌치 테린에 응용했습니다. 모든 실험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조합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한국의 매실청을 활용한 소스는 생선 요리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발효식품의 깊은 감칠맛이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만나 전혀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죠. 클레르 역시 이 새로운 요리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파리의 요리계는 제 새로운 시도에 냉담했습니다. 레스토랑 단골 손님들 중에는 벨몽이 정신이 나갔다며 떠나는 이들도 있었고, 미슐랭 가이드 측에서는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내오기도 했죠. 가장 신랄한 비판은 역시 앙드레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파리의 유명 요리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제 새로운 메뉴를 겨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동양 음식과의 결합은 기술 부족을 가리기 위한 술수라고 폄하했죠. 그의 비판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동료 셰프들은 더 이상 인사를 하지 않았고, 어느 날은 레스토랑 문에 이 레스토랑은 동양의 똥요리를 준다라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클레르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음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화려한 명성이나 별점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주는 진정한 영양과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정민은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파리의 영향력 있는 식도락가들을 초대해 특별 시식회를 열자는 거였죠.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조화로운 만남을 직접 보여주고 그 가치를 인정받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제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혁신은 공존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이 만나 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앙드레와 같은 비판자들에게 제 요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의 레스토랑의 명예를 회복하고도 있었습니다. 정민의 제안대로 특별 시식회를 준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부이아베스, 된장을 넣은 데미글라스 소스로 맛을 낸 양고기 요리, 고추장과 와인을 결합한 소고기 스테이크까지. 모든 요리에는 클레르의 건강을 되찾아준 한식의 발효 원리를 담았습니다. 드디어 미슐랭 평가단이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랑과 앙드레도 함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실패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앙드레는 메뉴판을 보더니 옆자리의 다른 평론가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외국에서 샐러드 개념인 김치를 요리에 넣다니. 그의 말에 몇몇 평론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정민도 함께 와서 응원해 주었죠.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이제 제 요리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부터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의 수석 평가관은 김치를 활용한 부이아베스를 맛본 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그릇을 비우고도 더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로랑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 역시 음식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코스인 된장 데미글라스 소스의 양고기 요리가 나왔을 때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앙드레조차 무언가 적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코스, 고추장과 와인의 조화로 완성한 소고기 스테이크를 대접했을 때 미슐랭 수석 평가관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죠. 벨몽 셰프, 이 요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적 완성도는 늘 인정해왔지만 이번 요리에는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군요. 그의 말에 전 주방이 숨죽였습니다. 로랑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앙드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식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몇 주 후 미슐랭 가이드는 제 레스토랑의 별을 유지하면서 특별 언급을 추가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전통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혁신적인 시도. 클레르는 제 요리사 모자를 쓰고 활짝 웃는 사진을 학교 발표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민은 곧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때론 전통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단순한 맛의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클레르의 건강을 되찾아준 한식의 지혜는 이제 제 요리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그것을 세계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슐랭 평가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레스토랑 르 클래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뉴의 절반은 이제 한식을 접목한 퓨전 요리들로 채워졌고, 예약은 3개월 전부터 꽉 차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모든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은 클레르의 건강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 체육대회에서 상을 받아올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밝게 웃으며 일어나는 클레르의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정민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인 전라도 순창에서 작은 한식당을 다시 열었다고 했죠.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일정을 정리하고 저는 클레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가는 동양의 나라는 낯설었지만 그곳에서 클레르의 생명을 구한 음식이 탄생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 한복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창으로 가는 길은 프랑스의 전원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푸른 산과 계단식 논, 전통 가옥들이 이루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정민의 한식당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즐비했고 그 안에는 다양한 발효식품들이 숙성되고 있었어요. 정민의 어머니는 여든이 넘은 고령에도 직접 장독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대를 이어 전해진 발효식품의 비법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전통만큼이나 깊고 풍부한 역사가 여기 한국 음식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민은 특별히 준비한 한상 차림을 대접했습니다. 수십 가지의 반찬과 함께 차려진 식탁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클레르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흥분하여 하나하나 맛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달빛 아래 정민과 마을 뒷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민, 내가 옳았어.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야.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특히 김치와 된장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워온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 클레르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집 가서도 김치 먹고 싶어. 집 가면 만들어줘. 파리의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클레르와 함께 주방의 넓은 테이블을 펴고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버무리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클레르는 빨갛게 변한 손을 들어보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제 주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장독이 자리 잡았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보다 더 값진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요리의 진짜 의미를 알았네. 저는 혼잣말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한식을 통해 음식의 본질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건강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셰프들도 한식을 배우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한 이국적인 요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요리 문화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맛과 정성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식 문화를 더 널리 알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